6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수님, 네네. 한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한채한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예, 아이고 바쁘실 텐데 또 토요일 저녁에 저희들 공부 모임에 와서 이렇게 강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영광입니다. 예, 예, 그러면 화면 공유하셔가지고 이제 강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동서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한철환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부산은 지금 호우경보가 내려가지고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중인데, 이 호우경보가 무색할 정도로 바다 공부 모임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가지고, 어, 되게 좀 부럽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자주 참여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오늘 또 꼭 참여해 주십시오, 교수님. 네네네. 오늘 무엇보다도 이거 제가 존경하는 뭐 정필수 원장님을 비롯해가지고 김윤 교수님 각계 전문가들 모시고 제가 부족하게나마 이번 연도 2월에 발간을 한 디지털 전환과 해운 물질이라는 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책을 쓰게 됐냐? 뭐 집필 배경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 나름대로 지난 한 30년 동안 해운 물류 쪽에, 해운 항만 물류 쪽에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항상 매해 초에 이제 올해의 화두가 무엇인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그 화두를 잡고 연구를 쭉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뭐 한마디로 2D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해운항만 산업의 어떤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있어서는 뭐 사회 경제적인 요인, 조금 전에도 뭐 말씀하셨던 후티 방문 때문에 지금 수에즈 통항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파나마 운하도 뭐 지금 가뭄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이 있는 지정학적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어,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이 앞으로는 해운과 항만의 탈탄소화하고 디지털 전환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중에서 우선 첫 번째로 어, 디지털 전환과 해운 분류에 관해서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이쪽에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너무 좀 관련된 자료가 없어가지고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에 제가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탈탄소화와 관련된 해운 항만 산업의 탈탄소화와 관련된 건데 뭐 앞으로 한 2년 내에 제 나름대로 좀 발견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디지털화와 탈탄소화가 뭐 글로벌 해운 산업에 있어서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고 해운 쪽에 있어서도 이런 뭐 단기적으로는 선박 연료 효율성을 개선하는 문제가 중요시 되겠지만 앞으로는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선박, 나아가서는 자율운항 선박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고 항만 역시 결국은 전기화라든지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항만의 탈탄소화를 달성하지 않으면은 2050 탄소 중립 사회는 도래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한국 해운 항만 산업을 포함한 글로벌 차원의 가장 물류 산업에서 현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을 위해 지금 중국 연구센터장으로 가 있는 김태일 연구위원이 서로 조금씩 나눠가지고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목차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디지털 전환의 어떤 개념과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2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해운 물류가 어떻게 변화됐고, 디지털 전환에 따라 가지고 국제 무역, 나아가서 공급망, 그리고 해운 물류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봤고, 3장에서는 주요 이제 디지털 기술들, 뭐 ICBM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빅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사물 인터넷까지 이런 기술들이 물류 산업과 해운 물류 분야에 어떻게 활용이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장에서는 국제 물류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어, 이 내비게이션부터 시작해서 자율운항 선박, 디지털 플랫폼, 뭐 디지털 스타터, 그리고 요즘 최근 들어서 STO라고 하는 그 선박 디지털 토큰
선박 금융 관련해가지고 디지털 금융 쪽으로 알아봤고요. 5장에서는 한 주기를 중심해서 해운 물류 분야에 있어가지고 디지털 전환 정책이 어떠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6장에 가서는 그렇다면 우리나라 해운 물류 산업이 디지털 전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향후 정책 과제는 어떤지를 제시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책이 뭐 그렇게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300쪽 정도 되는데 뭐 내용을 오늘 짧은 시간에 뭐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저 나름대로 좀 축약을 한다고 했는데 어, 어, 최대한 좀 빠른 속도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로나 팬데믹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난 2, 3년간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한테 준 교훈 한마디로 해양 물류가 없으면은 세계 경제가 올 스톱이 된다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여실히 증명했던 것이 아마 코비드 19 교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사회적 거리 두기가 보편화되고 그에 따라서 IT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들의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이 우리 해운 항만 물류 분야에 있어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기술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 경영의 패러다임 전환을 우리가 도모해야지만이 우리나라 그 해운 산업들도 어, 앞으로 21세기 지속 가능한 어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디지털 전환이 기업에 주는 그 편익 이런 것들은 나중에 뭐 본문 내용에서 많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뭐 운영 효율성이라든지 지속 가능성, 뭐 안정성, 나아가서 고객 경험을 확대 함으로 해가지고 고객 만족 또는 뭐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는 이런 쪽에 항상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우리 해운 물류업계가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세 가지 질문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한번 던져보고 어, 본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뭐 IT 기업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해운 물류 분야도 반드시 디지털 전환을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과연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할 수가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어,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혁신을 통해 가지고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해운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 함께 고민을 해보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맨 마지막 결론에 가서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챕터 1에 가서는 디지털 전환의 이제 개념들인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1차 산업혁명 기간을 통해 가지고 증기 기간이 와서 지금 현재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기계부터 시작해서 산업화, 정보화, 이제는 이제 지능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해운 물류 분야도 뭐 예를 들면 전기 기관이 발명되면서 이제 그 증기 선박이 등장을 하면서 전기선 사업이 본격화됐던 것이 아마 1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2차, 3차를 거치고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와서는 이제 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성이 핵심 이슈로서 이제 부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디지털 전환에 관련해가지고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개념들이 혼용돼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디지타이제이션입니다. 디지타이제이션에 대해서 저는 정보화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뭐 다른 책이 보면 뭐 전산화 다양한 어떤 용어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바꿔주는 거. 이걸 우리가 흔히 디지타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흔히 가수들이 노래할 때 이걸 디지털 음원으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디지타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화라고 하는 디지털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IT라든지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기존 BP를 변경시키는 것을 우리가
디지털화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은 결국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까지 갔을 때 우리가 진정한 디지털 전환을 이루었다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음, 해운 분야에 있어가지고 디지털 전환과 뭐 전환 기술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뭐 솔루션들은 뭐 뒤에 계속해서 나오겠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먼저 보면은 선박 운항 측면에서 볼 때는 뭐 단연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운항 선박의 등장이 가장 핫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운 비즈니스 측면에서 봤을 때도 뭐 선박 그 운영 및 관리의 그 최적화, 선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무역이나 물류 측면에 있어서의 그 페이퍼리스 트레이드를 만드는데 크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기타 뭐 선박 측면에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이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는 뒤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는 흔히 뭐 3V로 표현을 하죠, 특징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뉴욕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911 전화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전에 범죄 그 패턴을 분석을 해서 예방을 하는, 음, 네, 그한 10년 전인가요? 그 마이너 리포트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현실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한 케이스가 될 것이고,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각종 통신 회사들이 고객들 통신 내용, 데이터, 이동 통신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느 만큼의 사람들이 이제 밀집해 있는지 등을 통해 가지고 상권 분석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 분야에서도 빅데이터는 굉장히 많이 활용을 되고 있는데, 뭐 라스트 마일 최적화라든지 그다음에 공급망 리스크 관리라든지, 그래서 또는 뭐 배송 차량에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실시간 대기 오염 정도를 측정한다든지, 뭐 교통량을 측정한다든지, 유휴 주차 공간 등과 관련된 그 유용한 정보들을 어,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그 이용 모델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 분야에 있어서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선박의 최적 항로, 선박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운항 최적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요. 물론 당연히 그걸 통해 가지고 에너지 절감을 하고 환경 오염도 줄여 나갈 수가 있겠죠. 그 외에 뭐 보통 우리 프리딕티브 메인티넌스라고 해서 예측적 유지 보수, 어, 고장이 나기 이전에 선박의 어떤 부품들을 미리 이제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빅데이터의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박의 도착 예정 시간, 다음 항만에 선박이 도착하는 예정 시간을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만 가능하다면은 선석 배정이라든지 항만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담보를 할 수 있고, 결국은 선박의 제항 시간을 줄여가지고 결국 이게 어, 선박 운영 효율화도 도모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선박이라든지 항만에서 발생하는 그 탈탄소도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탈탄소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뭐 선박 설계나 어, 용선 측면에서도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율주행의 경우에는 이미 뭐 아마존의 그 창고 시스템 같은 경우는 키바 시스템 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전격 인수를 해서 키바 무인 로봇을 이용해서 창고 관리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뭐 쿠팡이라든지 배달의 민족들도 다양한 이런 그 자율주행 관련된 기기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또 운송 분야에서는 많은 그 자동차 메이커들이 자율주행 그 버스라든지 또는 뭐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을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작년에 자율주행 트럭 개발 회사인 마스 오토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인천 부산 간에 뭐 실증 시범 운행을 하고 하는 등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뭐 라스트 마일 분야에 있어가지고 뭐 아마존이나 페덱스나 이런 곳에서 배송 로봇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뭐 새로운 어떤 뉴스도 아닐 정도로 보편화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무역이나 물류에서 다양한 서류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줄이는데 줄이 나가고 활용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수출 과정에 과정상에서 화물 선적 한 건당 한 30여 개의 기관들이 참여하게 돼 있고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막 200회 이상이 필요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선사 협의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무역 관련된 그 서류 처리 비용이 해상 운송 비용이 거의 20%에 달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하면 선화증권이나 신용장 등 수출입 물류 관련된 서류들을 디지털화해 가지고 미변조도 어, 방지하고 발급조차도 최소함으로써 거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의 경우에도 뭐 다양한 방법으로 물류 분야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특히 해운 분야에 있어서는 앞으로 도래할 자율 운항 선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박 운항 기록을 분석을 하고 사람이 없는 해상 상황에서 최적의 운항 경로와 운항 방법들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운 분류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적용, 자율 선박 외에도 뭐 공급망 관리라든지 선박의 유지 보수 검사, 해양 환경 보호라든지 해상 안전 보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흔히 적층 제조라고 하는 3D 프린팅의 경우에는 요즘은 과거에는 그 플라스틱만 그 3D 프린팅의 재료로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은 뭐 티타늄 같은 금속이라든지 3D 프린팅의 어떤 제조 기술들도 굉장히 원료들도 다양해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빨리 이렇게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해운 분야에 있어서는 어, 도선 기자재 이런 쪽에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제품의 지연 전략 이런 것 쪽에서도 보통 휴대폰 제조 회사가 이제 휴대폰 그 케이스 이런 곳에 마지막으로 제품을 출시할 때 고객 이름을 새겨준다든지 이런 할때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다든지 신발 회사가 고객의 이름을 뭐 해준다든지 특히 미국의 패스트 레디우스라고 하는데 뭐 스타트업인데 이 회사는 그 UPS의 그 허브 공항 루이스빌에 있는 그 근처에다가 3D 프린팅 공장을 설립해가지고 주문을 받아서 일일 배송을 항공 배송을 하는 그런 기술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면 뭐 부산신항이든 인천항 배업 단지에 3D 프린팅 이런 그 공장을 설립을 해가지고 동북아 지역에 있어가지고 그 지원 전략을 통해서 고객 맞춤형 물품들을 배송하는 전략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분야에서 3D 프린팅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사물 인터넷은 특히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 물류 분야에서 사실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다양한 화물을 처리해야 되고 다양한 장비가 필요하고 차량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물류 산업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사물 인터넷이다. 다만 사물 인터넷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뭐 센서라든지 레이더, 라이더, 인공지능 이런 것들과 함께 빅데이터라는 이런 기술들과 함께 융합이 돼서 활용이 된다는 것이 이제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류 분야에 있어가지고 사물 인터넷에서 이미 뭐 스마트 재고 관리 파트라든지 다양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물류 창고 내에서의 어떤 화물의 어떤 효율적인 관리, 운영뿐만 아니고 인력이라든지 장비의 어떤 관리에 있어서도 화물 인터넷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 분야에서도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는 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트럭 기사 운전석 옆에 적외선 카메라 설치를 해가지고 운전자가 심야 운전할 때 졸음이 온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동공 크기가 작아진다든지 눈 깜빡이 횟수가 적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운전자의 피로도를 사전에 탐지해가지고 경고음을 울린다든지 해서 사고를 예방해주는 이런 기술들도 도입이 되고 있다. 사장에서 제가 주로 다룬 내용은 이제 디지털 전원과 관련해서 이제
해운 데이터 통신, 주로 이제 이 내비게이션, 한국형 이 내비게이션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율운항 선박, 디지털 해운 플랫폼, 해운 물류 스타트업, 디지털 해운 금융 등이 있는데 뭐 시간에서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마도 그 이전에 또 다른 전문가 분들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많이 발표를 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운항 선박은 지금 뭐 전 세계 모두 대부분의 그 해운 강국들이 지금 경쟁적으로 어, 세계 시장 그 선도 및 표준화를 위해서 경쟁적으로 지금 연구 개발을 박차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2030년 이후 2035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일본만 하더라도 2025년 뭐 이렇게 2020년 때 2030년 오기 전에 그뭐 상용화를 추진한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조선 분야뿐만 아니고 해운 분야에 있어서도 자율운항 선박과 관련한 누가 그 선도적인 어떤 지위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비추가 많이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해운 플랫폼은 결국은 그 해운 서비스 공급업자들과 고객 사이, 그 다음에 관련된 뭐 파트너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비즈니스로 확장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큰 회사들은 머스크를 비롯해가지고 뭐 MSC나 우리나라의 HMN까지 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뭐 부킹부터 시작해서 뭐 운임 조회라든지 기타 대부분의 어떤 그 업무들을 요즘은 다 디지털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해운 물류 분야에서 스타트업들을 보면은 지금 표에 보시다시피 디지털 화물 운송부터 시작해서 뭐 팩인 관련된 스타트업은 재고 관리, 창고 관리, 뭐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 뭐 식품 공급망 관련 스타트업과 자율주행 트럭 관련, 라스트 마일 관련, 뭐 전자상거래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 있어가지고 세계적인 그 스타트업들이 지금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은 해운 물류 분야에서는 이제 디지털 포드 관련해가지고 뭐 플렉스포트라든지 뭐 프레이트 허브라든지 제네타 뭐 이런 회사들인 드립니다만은 그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있어서 국내도 좀 젊고 우리 똑똑한 젊은 친구들이 어, 좀 물류 분야에도 이런 새로운 어떤 스타트업 기업들을 많이 좀 설립을 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디지털 금융과 관련해서는 이제 해운 기업들이 자금을 이제 특히 이제 선박 확보를 할 때 자금 조달할 때 디지털 수단을 이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선박 금융 수단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활용한 이제 STO라고 하는 토큰 증권이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 향후에도 이 토큰 증권 시장의 시장 규모가 굉장히 급속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 2월에 금융위원회에서 새로 이제 그 토큰 증권에 대한 발행과 유통에 관한 정비 방안을 가이드라인 발표를 하면서 선박 금융의 이 토큰 증권을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특히 금년 4월에 해양수산부에서 해운산업 경영 안전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민간 분야에서 친환경 선박 투자에 대한 어떤 그 활성화를 위해서 이 토큰 증권, STO를 활용할 계획을 명시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 선박 토큰 증권에 관련된 그 이슈들이 많이 좀 부각이 될 것으로 선박 금융 쪽에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국가들의 주요 디지털 전환을 해온 그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유럽 국가들은 빼고, 저희들은 뭐, 어, 지금 중국, 일본, 한국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어제 그 일본 출장을 갔다가 좀 늦게 도착을 했는데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좀 간략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해운 물류 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 크게 두 가지 계획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2023년, 작년에 만든 디지털 중국 건설 기획이 이게 중국 정부의 어떤 디지털화에 관련된 종합 마스터 플랜에 해당되는 정책인데 여기에 이제 2035년까지 중국을 디지털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를 한다든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든지 그다음 핵심 기술의 국산을 달성하겠다. 뭐 국내의 거버넌스 기반을 강화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그 BRI, 그 벨텐 그 로드 이니셔티브 정책의 일환으로서 디지털 실크 로드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실크 로드의 그 목표는 뭐 경제적 측면에서는 전자상거래와 그 해외 직접 투자를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 많이 투자를 하면서 어, 진출국하고 현지국과 중국하고의 어떤 관계를 경제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한참 뭐 미국하고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으로서 중국이 발전해 나가겠다는 거. 기본적인 측면에서도 뭐 글로벌 사이버 질서에 대해서 이제 표준화가 되겠죠. 누가 국제사회에서 가장 먼저 표준화를 하느냐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일본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 사실 일본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디지털 분야도 조금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지지부진하다고 할까요? 조금 느린 편인데 어, 아니야 다를까 해운 물건에도 조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이시핑크와 제이오션이라고 하는 뭐 회사 생산성 혁신 제도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를 해가지고 주로 이제 조선 파트 그러니까 상선 분야에서 선박을 그 개발하고 설계하고 건조하는 데 있어가지고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아이시핑. 그다음에 일본이 상대적으로 경제 우위를 갖고 있는 해양 개발 분야에 있어서 뭐 수중 드론 개발이라든지 부유식 그 해상 풍력 기술 이런 것들을 세계 시장에다가 자기들이 이제 상품화하고 하는데 좀 주안점을 두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떤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그래도 좀 더 좀 활발하게 디지털 전략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2021년에 스마트 해운 물류 확산 전략을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비전을 세계를 선도한 스마트 해운 물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목표로서는 2025년까지 뭐 선박 저반 시간을 5% 단축하고 항만 뭐 작업자 사고를 뭐 30% 저감을 한다든지 등등 4대 전략 9개 주요 과제를 그림에 쓴다만 과제를 이제 제시를 해서 하나씩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작년 11월에 발표가 된 첨단 해양 모빌리티 육전 전략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해운 분야에 있어서 국제적인 어떤 환경 규제 강화하고 자율운항 선박이라고 하는 그 친환경 규제와 자율운항 선박과 관련된 기술을 이렇게 합친 융합한 어떤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첨단 해양 모빌리티 육선 전략은, 우대 전략은 뭐 친환경 해운 솔루션 제공, 자율운항 선박 시장 선도, 첨단 해양 교통 플랫폼 구축, 연관 산업 육성, 지원 체계 구축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장에 가서 이제 지철 전환의 이제 성공 조건, 향후 과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것도 조금 내용을 확 줄여가지고, 결국 해운 기업들도 디지털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드라이빙 포스가 뭐냐? 결국 고객들이 그걸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운 기업들 자체적으로도 비용 절감을 하고 운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해운 기업들의 주요 고객들인 화주들이 디지털 전환을 추진을 하면서 친환경 규제와 함께 디지털 전환을 강력하게 선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해운 기업들도 이제 디지털 전환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디지털 그 전환에 성공할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CEO의 그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이랄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 전체의 어떤 조직 문화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좀 말씀드린 해진공에서 얼마 전에 그 최근에 한국 농業협회에다가 의뢰를 한 용역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해운 선사들의 디지털 수준을 평가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국내 그 해운 기업들의 디지털 수준은 거의 지금 뭐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 돼서 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해운 기업들의 CEO들이 단순한 어떤 호기심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그 조직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마인드 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음. 그다음에 뭐 직원들에 대한 뭐 교육 훈련이라든지 당연한 필요하겠죠. 어, 반면에 이제 장애 요인으로서는 뭐 다른 요인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저기 변화에 대한 저항,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저항들, 특히 해운 업계가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 분야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경향이 많고 변화에 대한 어떤 저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또 관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과거에 해오던 어떤 그런 스타일대로 계속 이렇게 해서는 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해운 산업 분야도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직의 그 변화에 대한 저항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타파를 해서 최고 경영자와 구성원들이 함께 합심을 해서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전담 부서만 만든다고 해서 뭐 그 전담 부서만 만들어서 그 부서에다가 디지털 전환, 회사의 디지털 전환 다 맡긴다고 해서 절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이 또 이야기고 결국 그것은 그 기업의 모두 CEO부터 말단 직원들까지 모두가 함께 할 때 가능하다고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요 학자들이 그런 지적도 저희들이 우리 그 기업가들이 해운 기업가들이 좀 명심을 해야 될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한국농業협회에 맡겨가지고 우리 한국해운협회 31개 해운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의 어떤 수준을 평가를 했는데 진단 결과를 보면은 말이 도입 단계지 거의 걸음마 단계고 그 선종별로 봤을 때는 그나마 어, 이 도어투도어 운송이 가능한 컨테이너 선사들의 경우에는 컨테이너가 이 표준화된 어떤 그 포장 용기를 사용해서 그런지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진척이 돼 있는 반면에 벌크라든지 탱커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도 굉장히 이제 초입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당연히 기업 규모로 봤을 때도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자금이라든지 뭐 인력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여유가 있다 보니까 확산 단계에 있다고 평가를 받았지만은 뭐 중소 중견 기업들은 뭐 그보다 한참 낮은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적선사들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도입한 기술이 뭐냐 봤을 때는 뭐 원격 근무라든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줌 회의 같은 영상 회의 이 정도에 불과 과연 이게 디지털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굉장히 그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갈 길이 멀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나온 내용들은 방금 그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한 뭐 디테일한 내용인데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이것은 이제 제가 한 게 아니고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그 발주를 해서 이 자료는 중간 보고서입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금년 초에 최종 보고서가 5월인가요?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해지공을 통해서 아마 자료를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해운 그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향후 과제는 이게 뭐 한 네 가지 정도로 저희 책에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특히 소형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위한 뭐 컨설팅이라든지 정책 지원들이 절실하다는 거, 연구 개발에 대한 그 지원도 필요한 것이고요. 디지털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특히 이제 디지털 기업가 정치인으로 해서 우리 그 해운 기업 CEO들의 디지털 그 디스럽터로서의 어떤 그런 혁신 파괴자로서 했던 그런 조금 음, 진보적인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결론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해운 업계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아가지고 이제 디지털 전환을 미래 생존 전략으로 간주를 해서 뭐 블록체인을 활용한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든지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또 뭐 화물과 선박의 실시간 추적이라든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뭐 자율 운항 선박이라든지
스마트 뭐 항만처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뭐 이제 작년 4월에 자동화 터미널이 부산 신항에 겨우 이제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좀 세계적 수준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운 물류 산업이 디지털 전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 디지털 전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IMO의 그 탄소 규제에 우리가 국내 국적 선사들이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디지털화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는 인식 전환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 역량을 갖추는데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필요한 게 있으면 이제 정부에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그 디지털 인프라와 디지털 역량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우리 해운 기업들의 CEO들이 조금 좀 더 디지털 그 혁신가로서의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중소선사들은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어, 많이 기술적으로나 인력이나 자금 면에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들어가면서 어, 드렸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면 왜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냐? 어, 그거는 결국은 기업의 생존 가치는 결국은 고객 만족이 아니고 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에 이제 커스터머 옵세션에서 고객 집착이라고 빠졌죠. 결국은 고객이 없으면 기업의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도 결국은 고객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뭐 유행상으로 뭐 4차 산업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는 거야? 뭐 해야 되나? 안 하면 안 되나?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와과 관련해서 그럼 도대체 무엇을 디지털 그 혁신을 해야 되냐? 세 가지 I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기존의 그 운영 프로세스의 혁신이 필요한 것이고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그리고 고객 경험,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에 어떤 혁신 이 세 가지 혁신이 이루어질 때 어, 제대로 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요거는 세 가지 3D로 뭐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어,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고객들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게 어떻게 우리 서비스나 제품을 디자인할 것인지 그리고 그 디자인된 제품을 실질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뭐 여러 가지 뭐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뭐 서버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터라든지 기타 등등 필요한 그 IT 역량, IT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디벨롭먼트까지 데이터 디자인, 디벨롭먼트 이 세 가지 3D 역량을 구축할 때 이게 가능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지털의 전환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뭐 사물 인터넷이나 뭐 빅데이터 이와 같은 디지털 기술들을 그냥 도입하면 뭐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경영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마인드로 이걸 받아들여야지 어, 앞으로 전개될 디지털 시대에 어, 글로벌 해운 물류 시장에서 국내 선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하다면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그 저기 화면 공유한 거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오늘 뭐 특별하게 뭐 지명 토론 뭐 정하지는 않았는데, 여기 뭐 디지털 전환은 이제는 이제 상식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질문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뭐 권호인 대표님 특별히 뭐 관심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일본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강명호 선장님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수원 박사님도 좀 말씀 좀 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배경환 우리 수석 부회장님 이제 또 물 쪽에 계시니까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권호인 대표님,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 네. 그, 뭐, 100% 공감하고요. 하나 궁금한 거는 이렇게 연구를 해 보시고 기업체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어느 정도의 현실감을 느끼고 있는지, 특히 한국의 해운 선사가 아까 중소선사는 투자 여력이 없고 그 지원을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원의 문제인지 인식 전환의 문제인지 지원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인식 전환이 돼 있지 않으면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어디쯤 와 있는가 그래서 궁금합니다. 바로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네네. 아, 예. 어, 아, 먼저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중소선사에 대한 어떤 그 디지털 전환 지원이냐 아니면 인식 전환이 먼저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렇게 인식 전환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지금 저도 이제 업계에 있는 그 주로 이제 부산 지역입니다만 부산 지역에 있는 그 중소선사 그 CEO들을 만나 보면은 거의 뭐 이런 쪽으로 제가 좀 한 번씩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그 일로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해보면은 전혀 뭐, 지금 당장 뭐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선박 확보하고 네, 정신이 없는데 무슨 한가하게 디지털 전환이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사실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좀 더, 무작정 바로 뭐 지원을 하기보다는, 어, 우리나라에도 뭐 해진공도 있고, 뭐 해수부도 있고, 하지만은 좀 더 해운 물류 관련된 기관에서, 이런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적 성사들 대상으로 조금 홍보랄까요? 계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좀 그 필요성과 활용을 했을 때 어떤 기대 효과, 실질적으로 우리 선사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적극적으로 좀 이거 홍보를 해 나간다면은 그 중소 선사 CEO들의 어떤 마인드도 전환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강명호 선장님 질문하기 전에요. 제가 갑자기 그 질문이 하나 생각이 나서 우리 그한 교수님한테 드리면요. 그 이제 다른 산업과 달리 우리 그 해운 산업은 이게 선박을 이렇게 빌려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대단히 많고 또 중요하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선박을 소유만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소유자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걸 빌려가지고 운송에 사용하고 있는 자를 우리가 뭐 전기용선자라고 이렇게 그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디지털 전환이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자 관점 그리고 또 운항을 하고 있는 운항자 관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걸 좀 분류해가지고 어느 소유자는 이쪽이 이런 분야의 디지털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운항하는 자들은 이런 쪽의 운항 저 디지털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고 예를 들면 요즘 우리가 쓰는 뭐 챗 GPT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항로 최적화를 챗 GPT를 통해 가지고 야 이런데 어느 항로를 택하면 좋겠냐 이런 거는 이제 항로는
이제 운항자의 그 관점이 되지 않습니까? 소유자는 선박을 그 항로와는 이제 무관하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의 좀 그 그 관점에서 소유자 측의 그런 디지털화, 그다음에 운항자 측의 좀 디지털화 이렇게 좀 분류시켜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아, 예. 저는 사실 뭐 이 책을 쓸 때는 그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십 오너하고 십 오퍼레이터하고 분리를 하지 않고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십 오퍼레이터 입장에서 주로 이제 그 썼는데 어, 김 교수님의 지적처럼 그 선주하고 운항자하고 좀 분리를 해서 제시를 하면은 좀 더 좀 흥미롭고 업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추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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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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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강명호 선장님 부탁드립니다. 아, 예, 한철환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요. 뒷부분만 강의를 들어서 말씀을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일본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여러 기업들이 계속 많이 뒤처져 있다가 코로나 이후에 너무 디지털 전환이 안 돼 있고 아직도 도장 문화가 남아 있다고 많이 느껴서 요즘에 DX라 그러거든요. 디지털 뭐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을 일본에서 DX 하는데 뭐 모든 기업이 DX를 한다고 난리인데 어떻게 DX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거창하게 말로만 DX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디지털로 바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해운에 있어서는 자율운항 있지 않습니까? 자율운항에서 제일 앞서 나가는 기업은 NYK이고요. NYK 산하에 MTI라고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 연구기관에서 지금 자율운항 선박 시험 운항을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범선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탑재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면 이게 주로 내항선 위주로 국내선 내항선 위주로 탑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무인 선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운항 선박의 승조원 수를 줄이는 것으로 앞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라스랑 또 일본의 선주 선박 연구 협회인가랑 같이 전 세계적으로 가는 자율운항 선박의 기준을 스탠다드를 자기들 쪽으로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법제화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다른 후배 중에 한 명이 이제 MTI에 올해부터 취직을 해서 그 내용을 좀 듣고 있는데 지금 아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자율운항 선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이 지금 NYK MTI라고 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제가 몸담고 있는 선박 안전관리 쪽에서도 빅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있는데요. 라이트십이라고 지금 벌크선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 운항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는데 재작년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많은 선주들이 또 용선주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라이트십에 피를 내고 라이트십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그 선박을 검색하면은 그 선박의 안전 관리에 대한 평가를 점수로 나타내 주고요. 또 뭐 앞전에 PSC 데이터라든지 그 검선 데이터, 사고 기록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나타내주는 그런 데이터 서비스로서 이제 선박 안전 관리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돈을 버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요즘에 일본이나 또 해운 쪽에서 일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은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조금 그 첨언 드리면 일본은 그 내항 선박 중심으로 자율운항 선박을 이제 건조하는데 무인은 아니고 선원 숫자를 줄이는 쪽에 목표를 맞췄다 그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인 그런 방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예, 예, 좋습니다. 예, 우선 저 안철환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저는 뭐 해운은 잘 모르지만 조선 쪽하고 좀 비교해서 이렇게 좀 추론을 좀 해보는데요.
조선 쪽은 뭐 어차피 그 안 하면 죽으니까 그 조선소 자체도 디지털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선소에서 만드는 제품 자체도 해야 되고 하니까는 조선소는 안 하면 죽으니까 인식 자체가 바뀌어서 그렇게 쭉 하는데,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Y를 먼저 얘기하셨는데 고객의 가치 창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뼈저리게 와서 내가 죽지 않으면 이거 하지 않으면 죽겠구나 하면은 비용 측면에서 내가 이거 안 하면 죽겠다는 그 비용 경쟁력 측면에서 그 절박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고객의 가치 창출은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는 이거를 내가 안 하면 죽겠구나. 그런 그 비용 경쟁력이라든지 경쟁력 관점에서 할 수 없이 해야 될만 되는 그런 부분의 당위성을 먼저 밝혀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해운의 경우에 보니까 이제 크게 뒤에 왓 부분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운영 프로세스하고 비즈니스 모델하고 고객 경험을 말씀하셨는데, 그 해운의 부분 그 내항에서 움직이는 거하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거하고를 나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그 해운의 배들은 어차피 당장 닥쳐온 문제가 IMO 레귤레이션이거든요. IMO 2050. 그러면 IMO 2050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 하는 쪽으로 연차적으로 쉬운 것부터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쪽으로 아마 그 절박한 인식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외국에 있는 경쟁사하고 경쟁하려면 나 이거 분명히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IMO 룰에 맞추면은 그 이제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해운선사들은 그 길이 보일 텐데, 문제는 내항에서 움직이는 이제 국내에 있는 해운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뭐 국내 쪽으로는 자율운항 선박을 하나 개발한다라고 하는 디벨로프먼트 쪽에는 국책과제가 돼가지고 현대중공업이 한다든지 뭐 해서 뭐 그런 거가 이제 가는데, 당장 내항에 있는 회사들은 그 인식이 어려운 거죠. 레귤레이션도 없고 당장 뭐 비용을 줄이는 경쟁력 측면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해운사 입장에서 보면 아마 물류라고 하는 거하고 운항이라고 하는 거를 나눠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물류 쪽이 아무래도 디지털화가 하는 게 좀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디지털 세계로 간다 그러면 중간에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게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간다 그러면 디지털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면 물류 쪽을 플랫폼에 채워가지고 하면은 과정도 줄이고 프로세스도 전략하고 그러면서 비용 경쟁력이 생겨날 거기 때문에 해운 회사에 그 물류 부분서부터 어떻게 획기적으로 디지털화를 해서 비용을 줄이게 할 수 없냐 하는 부분을 좀 기업들한테 그 정책 과제로 하든 뭐 그 연구 과제로 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물류부터 획기적으로 디지털화를 해 나가고, 그다음에 어차피 그다음에 해운의 모빌리티 부분은 이게 하드웨어 측면이니까 하드웨어 측면은 뭐 선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거니까 그 비용 경쟁력보다는 이제 그런 거는 엄두를 못 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운 쪽의 이 부분을 소프트웨어적인 거하고 하드웨어적인 걸로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당장 가능한 것하고 시간을 가지고 가능한 거하고 이렇게 해서 좀 기업들이 디지털화에 접근해 갈 수 있도록 그런 그 해수부라든지 국제연구기관에서 그런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 로드맵을 만들어 주면서 디지털화의 접근 방법을 좀 그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빠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배우는 잘 모르지만 조선소하고 비교해서 조선산업하고 비교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회장님 지금 말씀 중에 제가 이해가 잠깐 안 되는 게
내항 쪽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플랫폼을 좀 만들어주면은 그 내항의 그 하드웨어인 선박도 따라올 거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어차피 내양 쪽에 배를 운항한다 그러면은 배를 운항하기 전에 그게 전기선사가 됐든 부전기선사가 됐든 물류에 관한 거는 어차피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물류에 관한 정보를 플랫폼화 해줘서 그 비용을 단축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 부분은 좀 빨리 되지 않겠나. 그리고 하드웨어 쪽은 어차피 배를 바꿔야 되는 문제든가 아니면 하드웨어를 개조해야 되는 문제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자율운항 선박으로 가는 거하고 맞추면서 이렇게 투 트랙으로 하드웨어 예, 트랙하고 소프트웨어 트랙으로 나눠서 즉 물류하고 해운의 트랙으로 나눠서 디지털을 좀 해가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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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최수문 박사님. 예, 아, 네, 교수님. 예, 한철환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특히나 그 디지털 전환에 관한 부분은 한 교수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영국에서 내연기관이 처음 출현했을 때 제일 많이 반대한 그 산업 분야가 당시에 그 마차를 제조했던 제조업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해운 그 산업 디지털화 됐을 때 가장 크게, 거세게 반대하는 집단은 아마 해운회사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물류 전반, 퍼스트 마일에서 미들 마일, 라스트 마일 전체를 관통할 때, 우리는 가끔씩 그 미들 마일 축에 속하는 해운을 자본 집약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분명히 그건 뭐 맞는 말씀이고, 근데 100%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퍼스트 마일과 라스트 마일에 집중되는 우리가 요즘은 이제 풀필먼트 센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이제 전통적인 표현 방법은 이제 창고라고 표현하죠. 요즘 수도권에 창고 하나 지으면은 보통 1,000억 정도 펀딩을 해야 됩니다. 1,000억에서 1,500억, 많게는 한 2,000억 펀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분히 자본 집약 산업이고, 해오는 만큼이나 이게 고도화가 요구되는, 산업입니다. 물론, 기술은 조선업보다는 훨씬,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해운 기업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과거 영국에서 내연기관이 출현했을 때 마치 마차 제조업자들이 자기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극구 반대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가장 큰, 장애물은, 오히려 지금 있는 해운 회사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교수님 강의의 첫, 그, 첫 장에, 지필 배경의 2D 시대의 도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정학적 요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 조금,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수에즈나 파나마, 호르무즈, 말레카 이런 부분 하시는데 최근에 아덴만에서 후티 반군에 받아서 지금 문제가 되는 선박이 7척이나 됩니다. 지난 12월부터. 근데 더 큰 문제는 우리는 수에즈나 아덴만만 신경을 쓰고 있지. 지금 앞으로 다가올 대만 해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우리 앞에 눈앞에 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 질문하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우선은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제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다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북극 항로를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기 이제 교수님께서 이거 워딩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두 가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대만 해협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도 관심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만 해협이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 본토에서 대만을 이제 공격을 했을 때, 군사적인 어떤 행동에 들어갔을 때, 대만 해협을 우리나라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다른 나라도 크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이거는 뭐, 제가 또 읽은 책들 보면 미국 CIA 이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중국 공산당 뭐 100주년 설립 100주년 이전에 그 대만 침공에 들어갈 거다. 뭐 그런 이야기도 또 나오고 해서 사실 그거는 뭐 누가 알겠습니까? 뭐 실현이 될지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만약 일어난다면 언제 일어날지 이거는 저희 능력 밖의 이야기라서 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신 우리 이제 해수부나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것을 가정을 하고 지금부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해상 운송 그 망을 안전한 해상 운송망을 확보하기 위한 컨티전시 플랜은 지금부터 마련을 해야 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 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북극 항로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0년 전쯤에 북극 항로의 그 경제, 경제적 운항 타당성에 대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었는데, 어, 기후, 기후적인 요인으로 봐서는 지금처럼 뭐 지구 온난화가 많이 급격하게 진전이 된다면은 자연적인 조건에서는 그 북동 항로의 그 이용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지겠죠. 종전에는 7, 8, 9,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이제 좀 더 그 기간이 넓어지겠지만은 문제는 그 외에도 뭐 러시아 연안에 있는 그 항만 인프라라든지 그다음에 그 아이스 브레이커 그 사용료라든지 쇄빙선 사용료 기타 등등 많은 또 법적인 제도적인 그 장애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그 북극 항로를 통과할 수 있는 그 아이스 클래스급의 선박을 또 선원들 자격 요건을 또 갖춰야 되고 한두 가지 뭐 복잡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때 한 5, 6년 전인가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북극 항로에 대해서 언론이라든지 관심이 많고 시보 문항을 좀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또 전혀 없는 게 좀 아쉬워요.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그 시범 운영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고 그다음에 운항에 대한 그 노하우들을 쌓아 나가야 되는 건데 이게 자산이 되는 건데 금방 뭐 뜨거워졌다가 또 금방 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막 식어버리고 이러는 것들이 조금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단 저는 이제 북극 항로는 그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어떤 그 운항 거리 단축뿐만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극 그 연안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그 지하 광물들이 많기 때문에 자원 빈곤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가 그 러시아하고 좀 외교 관계가 지금 껄끄러운 상태지만은 먼 미래를 봤을 때는 또 결국은 국익을 위해서 좀 장기적인 그 포석 차원에서 북극 항로에 대한 연구와 그다음에 시범 운행을 통한 어떤 그 자료 축적이라든지 경험 축적 이거는 조금 더 우리 해수부가 이끌고 나가야 줘야 되지 않겠냐. 개별 기업이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좀 좋은 질문에 좋은 답변했습니다. 저도 조금 그 의견 말씀드리면은 최수원 박사님 말씀하신 그 대만 해협구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이제 홍해 정도의 임팩트는 없지 않나 싶거든요. 즉 홍해는 지금 뭐 돌아가니까 남아공 돌아가니까 그게 한 열흘 정도 항해 기간이 더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가 뭐 서른 몇 척인가 더 이제 필요한데 우리는 그 대만 쪽에 뭐 유사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밑에 필리핀 쪽으로 해갖고 오면은 제가 그때 계산하니까 3일인가 항해가 더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임팩트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북극 항로 같은 거요. 그 저는 이제 내가 뭐 제가 먼저 해운 쪽의 출신이긴 하지만은 이게 그 국제 그 이제 물류 그 공급망 흐름으로 봐서는 스테이터스 코 현상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이게 막 수요가 너무 늘어나서 공급이 뭐 너무 부족하거나 이런 거는 안 좋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앞으로 그 촉포인트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자꾸 많아지지 않습니까? 우리 파나마 운하 또 수에즈 운하 그 뭐 홍해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만해 이런 게 문제가 생기면은 항해 일수가 길어지는데 북극은 돌아가면 항해 일수가 아주 짧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류가 그런 차원에서 이 스테이터스 쿼를 그 달성하는 그런
이 관점에서 이거 그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이제 북극을 빨리 개발해가지고 말하자면 희망봉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북극을 통해 가지고 배들이 많이 가버리면 안정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제가 뭐 최근에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그 단기적인 그 방법으로는 그러면 그 최 박사님 말씀하시는 그 대만 해협 쪽에 문제가 생기면 그럼 배가 우리나라로 봐서 몇 척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배를 더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뭐 민간 HMM에다가 그 배를 여유 선박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이제 국가 차원에서 뭐 일본하고 한국, 대만이 그런 뭐 예비 그 선박을 이제 좀 공공적인 목적으로 같이 가지면서 비용을 분담한다든지 하는 그런 협의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교수님, 이제 한마디만 좀 더 예, 말하면, 예, 그, 우리가 대만이라는 섬과 중국 본토만, 보면, 이 얘기는 단순하게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전쟁이 났을 경우를 가정하면은, 지금 우리가 봐서 그 태평양 쪽에는 미국 항공모함이 전진 배치를 하고, 전투기들이 거기가 교전 지역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중국 본토 연안에서 수백 킬로 안은 다 교전 지역이라고 보면 우리 항로 전체를 다 잡아먹고 실제 일본하고 한국,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일반 상선들이 통항이 어렵지 않을까. 이제 제가 뭐 해군 예. 작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예. 모르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 그럼 필리핀고 남쪽으로 쭉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좀 더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제기는 상당히 좋으신 것 같고,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그 물류망, 공급망의 그 이제 충격이 좀 적도록 하기 위해서 배가 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 배를 좀 어떻게 가져갈지. 그래서 저도 좀 공적인 개념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막 계속 폭등해가지고 이 세계적인 문제가 되니까요. 예, 좀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반에 마치는데 한 14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저도 예, 이석경 예, 선배님. 예, 한 교수님한테 질문을 할게요. 오늘 솔직히 저는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전자산하증권 부분을 말씀하실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부분을 좀 빠뜨리시던데 앞으로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면 전자선화증권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양자 컴퓨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양자 컴퓨팅이 만약에 개발이 되면 슈퍼컴퓨터의 1천억 배 성능을 갖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블록체인 뭐 기술이 모이고 다 이 필요가 없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대비한 어떤 디지털 이 부분까지도 다 망라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블록체인 저는 기술이 나왔다 해서 상당히 이게 어떤 진전될 거라고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자 컴퓨팅 기술이 더 오히려 빨리 이 도래하지 않을까, 더 넘어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 교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어, 이 선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단 전자산하증권은 제가 전공이 원래 경제학에서 그, 무역 실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그래서 이거는 다른 전문가 분들이 조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한 걸로 제가 넘기고 싶고 양자 컴퓨팅 말씀을 하셨는데 워낙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 또한 뭐 사실 뭐 저도 따라가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정도로 최근에 어떤 기술 발전 속도 뭐 지금 AI 같은 경우에도 챗GPT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벌써 버전 3이 나온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감히 뭐 그 사회과학을 공부한 제 입장에서는 사실 그좀 예측을 한달까요? 따라가기도 좀 벅찬 그런 상황이다라고 솔직히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유run항 선박 그냥 얘기를 하는데 저도 자유run항 선박에 선원들을 전혀 태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원들은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체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로봇 기술과 또 인공지능 같이 겸비한 그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같이 겸비해서 이게 그 자유run항 선박이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저도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개인적인 이제 소견입니다. 예, 충분히,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그저께 나온 그 외국 보고서를 하나, 따끈따끈한 보고서를 읽었는데, 음, 제가 끝까지 다 읽지는 못하고 중간 정도 읽었는데, 지금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앞으로 선박을 단순한 화물 운송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ship에서 floating office로 이렇게 명칭을 해가지고, 그 해상과 육상의 이제 뭐 통신 네트워크 이런 기술들이 전혀 이제는 문제가 안 되니까 기술 발전에 따라 가지고 그 선박을 그러니까 떠다니는 그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떠는 사무실 또는 또 대형 선박 같으면은 예전에도 한 번씩 그런 아이디어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바다 위를 떠다니는 이제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개념의 어떤 좀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제물류협회 배경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제가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사진 올린 점 양해를 바라고요. 오늘 한철환 교수님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프레이트포더로서 한국에 약 한 5천여 개 회원사들이 함께 사용자 입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어, 운송업 관련된 그 화물 운송과 관련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게 이 정보화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통일된 규정들이 절실하고 필요로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좋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희 물류협회는 사실 회원사들의 뭐랄까, 좀, 새로운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물류인들의 어떤 난리지를 고급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청년 취업 아카데미라든지 재직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절실한 부분이 사실 아까 한창원 교수님 말씀하신 운송에 관해서도 이 표준과 이런 어,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한 통일된 표준을 저희가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챗GPT 버전이 지금 뭐 버전 3가 나온다고 하듯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게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한철영 교수님이 해주신 강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운송인들이 요즘에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필요한 부분이면서도 아픈 부분을 좀 자극시켜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요. 저희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이제 얼마 전에도 협회에서 교재를 개정하기 위해서 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정보화에 대한 통일 규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공급자보다 이 사용자 입장에서, 물류인들이 동북아 허브의 어떤 중심 물류 국가로 서기 위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뭔가 통일되고 또 꼭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라도 좀 제공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이 5천 개 이상 되는 국제 물류인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을 하고 있다면 최소한도 이 작은 나라에서
강한 그 물류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정도는 세미나나 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수시로 제공해 주면서라도 어떤 그 이 부분의 그 정보화에 있어서는 좀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주고 또는 그 통일된 부분을 좀 어느 정도는 제시를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물류인들이 사실 또 잘 아시겠지만도 이 중소 영세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일일이 개인별로 투자해서 이거 그 갖춘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 최소한 그 수시로 업데이트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국가적으로 어떤 그 제공이 좀 그 지원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그 전자비엘 관련해서 예, 한마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작년에 제가 가을에 그 피아타 총회 벨지움에서 한 일주일 가 있는 동안에 거의 3분의 1 가량을 EBL 관련해서 회원사들이 그 많은 토론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EBL은 이미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활성화돼 가고 있다. 준비를 해야 되고, 거기에 적응을 빨리 이루어 줘야 된다라고들 전 그 회원사들이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아직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또 이 EBL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은 이런 부분도 조만간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하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전체 물류인들이 거기에 대한 그 준비가 좀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오늘 그 한찬원 교수님 강의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저희한테 좀 좋은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백경환 회장님 말씀 듣자 보니까 저는 저 한진해운 그 법무본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선화증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분쟁을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느끼는 게 그 당시에 특히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이 특히 그 프레이트 포다하고 MVOCC를 구분을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프레이트 포다는 그러니까 미국 CFR 코드 오브 페더럴 레귤레이션에 딱 정의가 어떻게 돼 있냐면 프레이트 포다는 이 운송 주선인 그러니까 이게 그 자기들이 일한 대가를 화주로부터 받는 단순하게 이제 그런 사람으로 하고 그다음에 MVOCC는 자신들의 그 복합 운송인으로서 비해를 발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혼용이 됐습니다. 본인이 MVOC인데도 자기들 자신들의 비해를 발행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프레이드 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 어떤 용어의 통일성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그 느낌을 좀 이제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선화증권이 빨리 이게 시행이 돼야 한다는 것은 BL보다 선박이 도착이 빨리 되는 경우가 하다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반드시 전자전화증권을 빨리 전환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다고 그다음에 스트레이트 BL 이런 것들은 전부 빨리 전자선화증권으로 해도 됩니다. 은행이 개입되는 그 오다 BL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좀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 그거는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UCP 지금 600이 이제 다시 개정이 돼가지고 700이 됐을 때 화환신용장에서 이제 그 부분을 이 어떤 기술을 할 때 아마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은행 부분은 좀 늦더라도 할 수 있는 스트레이트 그 BL 부분이라도 우리가 빨리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 정부에서도 신경을 안 쓰고 학계에서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제가 느끼는 것도 뭐 똑같은 의견인데요. 제가 그 뉴욕에서 주재원으로 한 10년간 근무하는 동안에 느꼈을 때, 이 포더러스 MBOCC로서의 그 역할이 어느 캐리어하고도 뭐 똑같은 그런 대우를 받고 있었는데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비교해 보니 한국에서는
지금 뭐 국토교통부가 됐든 뭐 해수부가 됐든 여전히 그 프레이트포더를 MBOCC로서 당연히 그 피해를 발행하고 파주들하고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운송인으로서의 그 대우가 아니라 단순한 서비스업을 하는 그런 업종으로 여기는 그것부터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물류는 산업이고 이 물류 산업은 여느 어떤 전문 산업하고도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되고 똑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은 여전히 서비스업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빨리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 두 분 좀 논의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우리가 상법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프레이트 포워드가 이제 선화증권 발행해서 계약 운송인 다 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MVOCC가 이제 되는데 우리가 해운법상으로는 선박을 소유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은 사업자가 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법 사이에 이 상충되는 관계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그 MVOCC가 이제 계약 운송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운송인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서비스업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빨리 우리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워낙 또 중요하고 재밌는 그 수업이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거 좀 여쭤보고 우리가 요거 적어도 이것만은 이해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고자 하는데 그 교수님이 오늘 제공해 주신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운 분야의 디지털화의 사례가 쭉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거는 뭐 우리가 AI 그 이제 생성형 AI 워낙 챗 GPT 많이 해봐가지고 우리 그거는 충분히 좀 잘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원장을 그 공유하는 그런 거라서 우리가 쉽게 이제는 이해가 되는데 요 3D 프린팅 요게 그러면 어떤 데 사용되는가 우리 회원에서 3D 프린팅하고 사물 인터넷은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제 뭐 컨테이너 박스 안에 들어있는 그 화물에다가 이제 뭐 번호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을 뭐 인터넷으로 연결시켜서 육지에 있는 화주가 알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 그런 정도 알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요 3D 프린팅하고 사물 인터넷의 예를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소거가 돼 있네요. 예, 교수님 죄송합니다. 음소거 예, 좀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예. 3D 프린팅의 사례로서는 만약에 부산항에 입항한 그 외국 쪽 선박이 갑작스럽게 뭐 부품이 고장이 났을 아, 때, 부품 고장 예, 예, 예. 예. 그렇게 했을 때, 물론 그 부산 영도에 있는 뭐 국제소형품 센터, 거기에서 부품 공급받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 부품이, 해당 부품이 없을 경우에 부산항에 입항하기 전에 관련 그 3D 제조업체에게 연락을 해서 오다를 내리면은 그걸 바로 그 제조를 해가지고 3D 프린터기를 활용을 해서 그 부품을 똑같은 걸 만들어서 배가 입항을 했을 때 공급이 가능한 한 거죠. 예, 이렇게 이해를 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예, 그 3D 프린팅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그 기술이 발전 안 됐을 때는 그 저 메이커에서 비행기로 이제 실어 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예, 그런 게 이제는 필요 없는 것이죠.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죠. 네, 네네네. 네. 예,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예,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컨테이너 박스에 뭐 센서를 부착을 예, 해가지고 예, 그 전자 태그나 뭐 RFID나 뭐 이렇게 센서나 이런 걸 해서 뭐 리더기로 위치를 읽어서 위치를 추적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최근에 그 부산 지역의 요 디지털 관련 그 사물 인터넷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 그 CEO를 만났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리퍼 컨테이너 있지 않습니까? 냉동 냉장 컨테이너의 예. 그 온도 조절을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온도를 그 리얼타임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사물 인터넷을 리퍼 컨테이너에 장착을 해가지고 뭐 그 온도 파악과 온도 조절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그 사업비 국비 신청을 하는 게 제가 심사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아, 아주 두 가지 좋은 예를 들어줘서 이해가 아주 빠르게 됐습니다. 김 교수님, 저기 3D 프린팅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냐면 옛날에는 진짜 허접했거든요. 단순한 그 플라스틱 이 종류 정도, 이 정도였는데 요즘은 그 원재료가 굉장히 하여튼 이게 그 강도가 정말로 이 원래의 그 재료처럼 아주 강한 그런 재료까지 전부 다 3D 프린팅을 해버리더라고요. 제가 거기 그 뭐 전시회 같은 데 이렇게 가보니까 정말 놀랍게 많이 3D 프린팅 기술이 발달해 있더라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걸로 마무리하면 되겠고, 또 다른 분들 혹시 말씀하실 분 네, 있으시면? 네, 전용우입니다. 예, 정 교수님. 예, 예. 네, 네. 한철원 교수님 오랜만에 뵙고요. 오늘 좋은 강의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음. 뭐 우리나라 해운 기업도 그 이제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잘 날아가는 이런 기업들도 저는 주변에서 이제 봐온 것 같고요. 이미 십수년 전부터 운항 데이터를 빅데이터화 해가지고 이제 운항 비철감에 쓴다든지 또 국가와의 R&D에 이제 공동으로 참여해서 다양한 디지털 전환 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선사들은 늘 그래왔듯이 앞서 나간 것을 모방하면서 따라가는 이런 것이 이제 그간의 해운기업의 행태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도 이제 앞서가는 기업이 있으면 또 뒤따라가는 기업들이 모방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양의 경우에는 너무 이제 자본 집약 산업인 어떤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많은 정책과 이런 연구에도 불구하고 대응하기 실패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이라 이런 것을 꿈꾸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으로 보여지고요. 뭐 생존이 오히려 문제인 그런 상황인 것으로 이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운항선도 다른 나라들이 내양부터 차근차근 쌓아서 이제 외양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내양이 너무 힘이 없어서 또 우리나라 조선 쪽에서 는 이제 이 국제항해선을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R&D가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꾸로 이제 국제선 중심으로 자율운항 디지털 이런 쪽으로 많이 진척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저의 이해이고요. 한 가지 이제 한 교수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간에 이제 한 그 팬데믹을 이제 기간을 지나면서 머스크나 이런 데서는 전통적 해운업에서 종합 물류기업으로 이제 나아가는 이런 큰 흐름이 일어났다가 최근에는 주춤해진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된 걸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해운 기업이 이제 한때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 했다가 지금은 그런 얘기가 또 이제 쑥 들어가고 머스크도 잘 안 되잖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한 교수님의 고견은 우리나라 해운 기업도 향후 이제 미래를 위해서는 해운을 중심으로 한 종합 물류 기업으로 그래도 나아가야 할 것인지 에 대해서 고견을 좀 말씀 주시면 참조가 되겠습니다. 네, 뭐 시간 관계에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국내 해운 기업들도 종합 물류 기업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고 또 많은 곳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글로벌 해운업계를 보면은 머스크가 종합 물류 기업으로 하면서 지금 좀 이제 수익이 많이 준 그런 상태고 MSC가 이제 선대 확장을 하면서 전통적인 좀 화물 운송 쪽에 치중을 하면서 이득을 많이 번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수직적 통합화 과정에서 그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그 머스크의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당장 판단하기는 조금 섣부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좀 한진 그룹이 그나마 그 동안 물류 기업으로 가는데 가장 국내 기업으로서는 적합한 후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한진 하산이 정말 우리나라
해운뿐만 아니고 문주업계 전체에 대해서 큰 아픔이었다는 생각을 다시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한 교수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디지털화가 그 선주사가 다르고 운항사가 다르다 이렇게 예, 조금 뭐랄까 제언을 한번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뭐 기자재의 공급은 선주의 일인 것 같아요. 선주, 예, 선주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사물 인터넷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 뭐 리퍼 등등은 이제 운송인의 일이니까 이제 어, 그 전기 용선자와 같은 용선자가 해야 될 그 몫이라서 뭐 그런 식으로 좀 개정판 하실 때는 좀 이렇게 그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장 만드시면은 우리는 주로 이제 해운에 있는 사람들은 선주하고 이제 운항자 이게 좀 나눠서 보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혹시 권정호 사장님 오랜만에 저희들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가지고, 예, 괜찮습니다. 제가 너무 뭐야, 재밌었어요. 보니까는 그 오토노머스 지금 그 조선하고 해운 쪽이 지금 그 화두가 오토노머스 선박 자율주행하고 우리 그 탈탄소 디카보나이제이션 이게 두 가지가 이제 최대 하도인데 사실은 디카보나이제이션 이거는 강제 규정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 오토노머스는 저는 이게 아까 뭐 얘기 나오는 것 중에서도 보니까는 이제 뭐 대형 선사들은 오토노머스가 이제 그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잘 되고 중소형 선사는 잘 안 된다고 하는데 뭐 과연 그게 뭐 얼마나 잘 되고 얼마나 잘 안 됐는지 그 차이를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조선소에서 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그 이미 시작되는 거지. 거기서 저 우리가 그 센서를 더 많이 넣고 또 거기에 자동화 시스템을 넣고 해가지고 배가 신조가 될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게 운항선에 있어가지고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될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이제 거기에 이제 항로에 있어가지고 그 항로 최적화 시스템, 그러니까 뭐 VOP 시스템, 보야지 옵티마이제이션 시스템을 쓴다든지 이런 정도지 이게 뭐 큰 차이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최 박사님 말씀하신 그 우리가 그 아까 그 적절한 비유를 하셨는데, 그게 지금의 오토노머스나 이런 거하고는 좀 비유가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오토노머스를 우리가 그, 그 선원들을 줄이는 그런 용도로 접목을 시키면 저는 답이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선원들이 지금 타고 있는 배에서도 선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엄청 바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때 그 30년 전에 배 탈 때도 보면은 처음에 16명 배 타는 걸 태우는 거를 뭐 이렇게 그 했다가 시도했다가 결국은 다시 이제 20명 체제로 물러섰었는데 지금도 모선 상당한 선사에서 보면은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다가도 지금 뭐 배에서 뭐 줄 잡고 이런 쪽하고 이런 쪽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그뭐 바쁘고 하니까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시 또 후퇴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중소형 선사나 모든 선사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VOP 시스템이거든. 사실 보야지 옵티마이제이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해운의 선사들이 조선소에서 제공하는 거하고 기상 그 기상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도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별로 제가 보기엔 별로 효과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외국에서 하나 그 소파라고 하는 데서 하나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그 조류 전 세계 그 바다에 있는 조류들을 실제로 이제 부위를 실제로 띄워 가지고 조류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그 정보를 가공을 해가지고 선사에 제공하면서 배의 RPM을 수시로 이렇게 컨트롤 해서 이렇게 어 우리가 이제 그 연료 소모량이 선속의 삼성에 이렇게 비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선속을 이제 조류를 타는 쪽으로
항로를 인도하면서 배의 연료를 줄여주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디지털라이제이션이 결국은 그 선사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돼줘야 되거든요. 이게 비용 부담만 돼서는 선사가 채용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게 선사에서 가장 이제 선사가 가장 그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결국은 연료 소모량인데 우리가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야지 오토노머스를 단지 이제 뭐 선원들을 줄이는 용도로 쓰면은 사실은 그건 안 맞다라는 게 왜냐하면 전 세계 5만 척 중에서 20척을 20명을 태워도 100만 명밖에 안 되거든 사실은 예비원까지 다 합쳐도 200만 명이라고 해도 뭐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7천인데 그 배 타러 올 사람 손들어 하면 200만 명 금세 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답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자꾸 그 보니까는 조선해운 쪽이 오토노머스를 그런 쪽으로 자꾸 연결시키는 거 가지고 그걸 한번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시간이 좀 많이 돼 갖고 이제 그 마쳐야 될 시간이고요. 오늘 저는 요 개인적으로 우리 그 바다 공부 모임의 5라운드가 시작된 지 꽤 됐습니다만은 가장 그 실용적인 오늘 강의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배웠고 피부에 딱딱 와닿게 뭐가 뭐다 이렇게 답이 딱딱 나온 것 같습니다. 한 교수님 그런 관점에서 정말 좋은 강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별 말씀을, 예, 예, 많이 예, 박수 배웠습니다. 한번 예. 예, 박수 한번 여러분 보내주시고요. 네, 그 이제 감사합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또 정리해서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강명호 선생님, 그 제가 일본 곧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 예, 주십시오. 오늘 정말 좋은 강의 다들 고맙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서경원 서경원 차장님 계세요? 그 해운 저널 읽기 모임 그 좀 좌장하시던 서경원 펜오션 그 차장님이 이제 그 영국에 또 공부하러 가시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좀 떠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노력에 이제 감사를 좀 표하고요. 그리고 또 신춘희 선생님이 7월 다음에 7월 13일입니까? 신 회장님? 그 고려대학에서 그 해양 교육과 관련된 뭐 국제 회의 있는데 다들 좀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진환 교수님도 좀 오랜만에 들어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최수범 그 박사님 계속해서 좀 저하고 같이 우리 모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시고요. 최근에 사람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안 들어오고 계신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그 우리 충성스러운 우리 멤버들이신데 그 주위에 있는 분들 좀 독려해가지고 멤버들 그래도 한번 한 70명 정도는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도 한 50명 정도밖에 안 들어와서 상당히 좀 제가 스트레스 좀 받는데 같이 그 우리 모임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7월 25일 날 우리 또 창립총회 하면서 한번 다른 계기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한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다들 감사합니다. 네, 신 고맙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